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년 공부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보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100권. 자, 두 번째 시간이고 마케팅 전략 편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별로 이렇게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념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세계는 크게 넓어지고 확장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소개되는 최소한 책 제목, 저자 또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 어휘, 이런 것들이라도 꼭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독서와 비즈니스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6번째, 판매의 심리학, 브라이언 트레이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1시간 강의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억 원의 그 강연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세일즈맨으로부터 배우는 고도의 심리술이라는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일단 판매, 세일즈니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은 결코 세일즈맨의 인격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즈 할 때 갔을 때 이런 거, 전화 받았을 때 이런 것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나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굉장한 그 감정의 과장을 느끼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세일즈맨의 인격이 아니라 거절이란 단지, 그러니까 판매라는 영역, 판매라는 게 누군가 판매자가 있고 구매해 줄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없고 비용이 없고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려면 이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를 주초에 가장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그걸 계속 미루다 보면 계속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 세일즈는 결국에는 그 지식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 그리고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니즈를 충족시키는가, 그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쟁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 제품만 또는 우리 회사만의 서비스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지식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은 단지 현상일 뿐이다, 당신의 인격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사실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만 세일즈맨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다 세일즈맨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역량, 그런 것들을 다 세일즈하는 입장이니까 누구나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번째, 스틱, 침 히스, 댄 히스, 지음. 1초 만에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이라는 부제가 달려져 있어요. 이 스틱이라는 책은 이렇게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냥 한 번에 가슴에 촥 달라붙어 가지고 각인이 되는 이런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을 다룰 때 이 스틱이라는 책은 거의 예외 없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카피, 메시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6가지 법칙, 달라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우리 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뇌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안 그래도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해가지고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복잡한 거 들이밀면 저거 에너지 엄청 소비하겠네, 싫어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그 스피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했죠.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그런 거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판매를 위한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단순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외성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팝콘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로 팝콘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어마어마하대, 아무리 얘기해봐야 스틱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팝콘 하나 딱 놓고 오른쪽에 햄버거, 피자, 콜라, 스파게티 다 놓고
콜레스테롤 하고서 이퀄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이 정도일 줄이야, 의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체성, 추상적인 이론, 언어 이런 거 당연히 스틱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사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는 것이죠. 어떤 예를 들었냐면 여우와 심포도, 키가 안 닿아서 못 먹으니까 저건 심포도일 거야. 일종의 실패에 대한 자기 합리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심포도, 어느 문화권이나 이 스토리는 널리 유명하기 때문에 심포도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스틱 달라붙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신뢰성인데 이거는 예를 든 내용과 조금 매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다 읽어보진 못해서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에 오직 37%만이 조직의 목표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단 1명만이, 그러니까 20%만이 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스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축구팀에서 골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4명 뿐이고, 그 중에서도 그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자기 포지션에서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단 2명 뿐이라는 거죠. 11명이 뛰는 축구인데, 자, 목표, 골대를 알고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되고, 그것도 골을 성공시키려고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안 된다. 스틱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성에 어필하라. 우리 여러 NGO 단체들 보면 통계적으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가 몇 명입니다. 잘 와닿지 않죠. 하지만 우간다에 있는 소녀 A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감성에 어필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메시지를 이제 스토리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뇌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 구조화라고 할 수 있죠. 스토리를 만들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서도 스틱이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저자들이 자기들의 이런 법칙, 이론들을 또 독자들에게 스틱 달라붙게 하려고 앞 글자를 하나씩 뽑은 거예요. 단순성부터 뽑았더니 이게 바로 success가 됩니다. 법칙들에서 마지막 S까지 붙여서 success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틱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18번째,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해마다 트렌드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 그 몇 년도에 나온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는 그런 책, 트렌드 코리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렌드는 읽어보면 사실 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 따라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 될 수도 있죠. 이미 트렌드가 됐다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기회들이 벌써 선점됐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여튼 그런 관점에서는 무용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트렌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코트라에서 나오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우리 작년에는 우리 채널에서 다뤘어요. 올해 거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다루진 않았는데, 이 책도 한번 매년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9번째,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홍성태.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브랜딩이다. 무슨 얘기예요? 브랜딩이 그만큼 이제는 중요해졌다는 거죠. 모든 마케팅이 이제는 브랜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브랜딩은 더 이상 마케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전 사원들에 의해서 함께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전문가만의 전유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은 이제 마케팅은 품질, 그런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인식의 싸움이 되는 거죠.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는 기능적 욕구, 이것도 물론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비기능적 욕구 충족이 핵심이라는 거야, 이제는 마케팅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과거에 애플 컴퓨터 만들다가 이제 망했잖아요. 당시 뉴욕 타임즈에 9페이지짜리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무엇이었냐? 9페이지 전체를 그 컴퓨터의 스펙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능이 좋고 이건 최신 기능, 최신 부품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애플에 복귀했을 때 그의 광고가 무엇이었죠? Think Different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능적 광고에만 매달리다가 망했던 과거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비기능적 욕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성공했던 스티브 잡스,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20번째, 프레임, 최인철,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이런 부제가 있는데, 아니 마케팅을 다루는데 웬 뜬금없이 심리학이냐. 마케팅이 사실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객과의 이런 밀당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하려면 심리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들을 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죠.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창이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이제 창인데, 이 책에서 아주 다양한 개념의 프레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우리가 뭐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내가 사안을 바라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만의 이 프레임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식하라는 거죠. 타인들은 어때요? 또 타인들은 다른 방향으로 난 창, 프레임을 통해서 또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성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프레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겸허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의견이 다 맞아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프레임, 하위 프레임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제가 공원에서 청소를 해요. 그것에 대한 상위 프레임,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구의 한 귀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소명, 보람,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하이 프레임은 뭐냐면, 자, 공원 청소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거에서 성공할 수 있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게 이제 하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프레임은 업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 그게 상위 프레임이고, 하이 프레임은 그것의 뭐 다양한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물론 하이 프레임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면 궁극의 목표나 이제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어떤 그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실패였어요. 아유, 왜 실패를 한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 프레임으로 본다면 당시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좀 더 관대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맥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서 빵 하고 잘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영웅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누구를 지나치게 뭐 영웅시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비교 프레임이라든가, 또 내가 타인에게는 하나의 또 상황 프레임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다양한 프레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임 개념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프레임이 뭡니까?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고 프레임이 잘못되고 질문이 잘못돼 있으면은 좋은 방향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 프레임으로, 인생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인생을 고난과 인내의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는 거, 삶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는 애초에 고난을 잉태한 것이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 다르죠, 그죠? 내가 사소한 일로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뭡니까? 프레임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라는 게 뭡니까? 원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 전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번째,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필립 코틀러. 이 책은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쭉 개념 위주로만 정리해 봅시다. 마케팅 1.0 버전은 뭐냐면 아주 예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공급 자체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제품만 있어도 마케팅이 잘 됐었고, 또한 품질만이 중요한 거야. 이 품질만 괜찮으면 뭐 마케팅이 특별히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게 마케팅 1.0입니다. 품질 관리,
이 부분이고, 2.0은 이제 공급이 좀 증가한 거죠. 경쟁사들도 출현하고, 이때는 제품 차별화가 필요한 거야.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이때의 마케팅 기법은 시장을 세분화해서 타겟층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사의 제품을 포지셔닝하는 이런 기법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자, 마케팅 버전 3.0.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인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셜 미디어, 한 소셜 미디어가 대세를 장악해 갈 때, 그 초기에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그런 마케팅 효과를 거뒀던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커머스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소셜 미디어를 이제 3.0 버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4.0은 뭐냐? 우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품의 품질, 그건 뭐 당연히 기본이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야. ESG 기업, 굉장히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업의 호감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잘 지키고 있고,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고,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 환경에 대해서 선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그 아주 잘 나가는 회사들이 그 파타고니아 유니폼을 입으려고, 그 파타고니아에서 환경 조건을 안 지키면 우리는 공급을 못 한다. 그러니까 막 그 환경 조건까지 지켜가면서도, 왜냐? 직원들이 그 파타고니아 유니폼을 입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이제는 옹호까지 되는 거죠.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주변에 뭐 압력까지 행사할 정도로 고객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 시대에는 ESG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또한 맞춤형 개인화된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4.0 시대에는 4.0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탕이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1.0 제품 당연히 좋아야 되고, 2.0 지금도 여전히 타겟 선정 하잖아요. 포지셔닝 하고, 3.0 소셜미디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 4.0 ESG 준수. 22번째,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자, 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 과학의 비밀. 최근에 가장 발전해 가고 있는 과학 분야가 바로 뇌과학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인지, 인간의 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뇌과학으로 인해 밝혀진 부분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마케팅에 있어서도 뇌과학의 발견,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구매를 의식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구매의 7-80%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무의식적 영역이 작동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우리 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들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그때 막 판단해가지고 뇌의 에너지를 막 다 소진하고 그런 식의 행동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무의식을 이용한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기업이 생수병, 여성의 곡선미를 이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여성의 곡선미? 이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걸 구입하게 된다는 거고, 콜라병, 그리고 사랑해요 LG 캠페인을 20년 정도 진행을 해왔다는데, CM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의식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해요. 20년 진행을 해오면서 지금 뭐 LG라는 기업이 과거보다 호감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진정성 마케팅. 김상훈, 박선미. 자, 끌리는 브랜드를 만드는 9가지 방법.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죠. 다른 책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또 이 책에서도 똑같이 이제 중복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결국에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을 예전에는 뭐 과학 또는 예술로 바라봤는데 너무 지나친 경쟁 또 판매 신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뭐 사기라던가 또는 낚시질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잘못 구매를 한 경우 뭐 눈탱이를 맞았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런 뭐 사기성 마케팅으로 미국에서 뭐 아메리칸 메이드, 뭐 애국 마케팅을 하는데 결국 그 판매되는 대상이 아메리칸 메이드,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뭐 멕시코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 사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가스 과자,
과자가 커 보이는데 안에 내용물은 별로 없고 막 가스만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남양 유업의 사례 뭐 너무나 많잖아요. 최근에 불가리스까지. 이런 것들 과도한 낚시질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러한 낚시성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뭐 직접 경험도 해보고 또는 다른 회사들의 관찰을 해보면서 진정성 마케팅을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1.0처럼 굿 프로덕트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2.0, 3.0처럼 굿 컴퍼니, 그러니까 기업의 역사, 철학, 뭐 개성, 소통 능력, 뭐 탄생 스토리,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결론이 뭡니까? 자, 사회적 이슈, 공감, 소통, 환경, 결국에 ESG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진정성 마케팅이 이제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